오늘 한국형 리스크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앞에만 잘하면 뒤에는 한 문장을 연습하세요. 시작. 오늘 토론 주제 한국형 리스크 관련해서 사회를 맡은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명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식조리학과를 전공한 오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최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학과 전공하고 있는 박주형입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인데 혹시 리스크 테이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경영학과 국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가 동시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스크 테이크가 네. 뭐냐고요? 리스크 테이크는 제가 그냥 기업학으로 말 그대로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그죠? 그런 정신? 기업가 네, 정신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위험을 무릅쓰는 게 리스크 테이커인데 좀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 뭔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위험을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되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원인을 좀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러고 네, 이게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기업과 정부와 개인 측면에서 세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기업부터 할까요? 네. 혹시 알고 계시는 좀 도전 정신을 갖고 혁신을 했던 그런 기업가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저는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제가 조금 조사한 거 읽어드릴게요.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IT 강국이 되기까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당시 국내 재계는 반도체 사업에 부정적이었는데 일본 최고 기업조차 힘겨워하는 반도체를 우리 실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반도체 산업 진출은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삼성의 도전은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때 당시 80년대 당시에 디램이라고 하는 디램. 네, 디램. 메모리 반도체 아닌가요? 맞죠? 역시 이과 네, 당시 그때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선두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삼성은 제일 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만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도체에 뛰어든다 했을 때 다른 대기업들도 너무 무리다라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병철 회장이 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전망이 좋다. 만약에 그때 이병철 회장 같은 리스크 테이크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뭔가 삼성도 없을 테고 한국이 그렇게 반도체 국가가 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죠? 삼성 하면 딱 반도체 생각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뭔가 기업이 도전 정신을 갖고 저는 최근에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관련된 인물들을 좀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개발, 신탁회사 쪽으로는 가장 지금 선두 기업인 MDM 그룹이 있어요. 근데 MDM 그룹의 문주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당시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이제 다 사람들이 창업은 무슨 원래 있던 기업들 다 이제 청산하고 다 이제 접는 위기에 있는데 이제 문주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회다라고 기회를 위기로 반대로
발휘해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지금의 1위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그몇 년도죠? 왜 하나 몇 거죠? 97년. 아, 그죠. 97년. 아, 그래서, 네, 그니까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게 그때 했잖아요. 그때 외환위기 때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그때 일하셨을 때인데, 그때 뭔가 그렇게 도전정신 있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이건데, 이렇게 지금 침체된 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너무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 라는 위기가 나서 지금 오늘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또 조사한 게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요? 저는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네, 좀 조사를 해봤는데 맞아요. 카카오 되게 나 카카오에 되게 엄청 혁신적인 그 의장님이 그렇죠. 되게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이거 의장님 알죠? 그 라이언 맞아. 그 라이언 캐릭터가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이에요. 몰랐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닮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 읽어드릴게요. 네. 21세기에서도 혁신을 추구해 산업의 우위에 선 기업과 기업의 리더가 있다. 근데 한게임과 카카오가 그 예인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장은 한게임과 카카오를 창업해 두 번이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김 회장의 혁신적인 태도가 성공의 비결이었다. 한게임을 창업한 뒤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었을 때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부분 유료화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카카오톡 성장에도 김 회장의 혁신적인 태도가 반영되었다.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와 기업 모두가 수익을 올리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모티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표 사례인데 이모티콘 작가들이 참여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서 현재는 이모티콘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맞아요. 네. 지금 카카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맨 처음에는 메신저로 시작했다가 지금 다양한 막 산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뭐죠? 카뱅? 네. 카뱅도 있고 맞아 택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택시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계속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시도는 네,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점이 맞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 그때 한 게임이 망했어요. 한 게임이 되게 거의 한 게임이 되게 위험했을 때 PC방에서 그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이장이요? 네, 그래서 되게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그 휴대폰을 사용한 그런 그죠. 사업들을 맞아. 연구하는데 PC 네. 게임의 주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카카오를 했군요. 한번 수업 발표 때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니팡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애니팡이 이 사람 만든 건가요? 그건 몰라요. 찾아볼까요? 굉장히 애니팡? 흥미롭네요.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IT뿐만 아니라 제조업 뭐죠 그거? 배 만드는 거 뭐라죠? 조선업 같은 거 보면은 무역 전쟁이다 해서 네, 사실 글로벌 시장이 악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되게 굉장히 그런 조선업,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IT 산업까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업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혁신적인 게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례를 말한 거는 또 은근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혁신이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시고 싶은 말 있는 거 되게 근질근질해 보여요. 네,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의 미래를 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일본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겪었다가 한 차례 이렇게 그 잃어버린 몇 년이죠? 잃어버린 20년인가요? 잃어버린 10년인가요? 엔전이요. 잃어버린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때 한창 경제 성장 부흥을 했을 때 너무 기업들이 안정 추구하고 안정적인 거를
네, 나는 우리가 쓰러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입지를 쌓았는데 뭐 안정될 거다라는 너무 자만이 있어서 그랬다. 근데 사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딱 일본의 그때 그 상황이다. 딱 그 경제 부흥을 겪고 나서 좀 이렇게 안정기에 도입하는 상황에서 좀 너무 이제 안정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단계다, 사회 단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더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더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입장으로 저희 회사 문화에 대해서 말해보면 저희 네. 회사도 저한테는 열심히 해라 하는 것보단 잘해라, 더 해라, 너는 잘해야 된다. 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기업 내에서 하라면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조직 문화가 저희가 더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게 아닌가. 저희의 막 창의적인 사고나 맞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게 특이 사례여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죠. 보편적으로는 아직까지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더 이어져서 이게 말이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문화가 나왔는가, 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는가 우리나라에 생각을 해보면 또 과거 우리가 교육 환경, 성장하는 그런 환경들이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약간 자유롭게 뭘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걸 하는 위주의 교육이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서도 뭐 우리나라 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또 예외적으로 이런 건 가능하다라는 식의 그죠. 그런 그거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라서? 네거티브 방식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는 법조문을 잘 몰라서. 저 이제 근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죠. 걸 기반을 하고 그 예외 규정에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그걸 추가하는 그런 법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제한이 너무 많고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면서 약간 성장하는 그런 배경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떠세요? 그 직장 다녀보면서 혹시 창의적인 사고를 할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뭔가 근데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할 수 없나요? 창의적으로 일이- 해야 하는 그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호텔이라고 하면 사실 호텔에서의 외식업계는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행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다른 개인 업장과 다를 게 없다면 호텔에서 굳이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메뉴를 개발을 계속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자기 일이 바빠서 메뉴 개발을 하는 것도 위에서 정해진 메뉴와 위에서 정해진 그런 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아랫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기회조차 없이 그냥 뭐 윗분들한테만 윗선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창의적인 걸 충분히 해야만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기회조차 없이 그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창의적인 걸 바라는 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럼 그 개발에 지원을 윗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지원이라기보다는 시간 지체를 안 주는 거죠. 퇴근한 후에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하지 않는 이상 그게 되지 않는데 사실 진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조차 쉽게 낼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틈을 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아랫사람이나 막내들한테는 사실 절대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맞는 말 왜냐면 맞는 말. 신입들은 오히려 가장 기회를 많이 주는 신입들한테
뭐 기회를 안 주진 않지만 상황상 어쩔 수도 상황상 없이 절대 막내들한테는 시간도 없고 그 윗분들이 이미 그 R&D 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그 나머지 저희가 치러야 하는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다 더 이렇게 내려서 오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아예 R&D 쪽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만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기업도 알 거예요. 자기가 되게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아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막 말단 사람들한테까지 뭐 그런 시간을 내주고 그런 여유가 뭐 자원이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아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여기서 탁상공헌을 하고 있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기업들이 다 아는데 사실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뭐 실적도 중요하고 멀리 봤을 때 기업은 일단은 이윤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약간 기업들이나 정부나 개인이 왜 그걸 못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틀리는 거를 좀 두려워한다? 또 약간 튀는 거? 남들과 다른 거를 약간 두려워한다는 거 인식이 되는 게 그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뭐 기자회견 나왔을 때 한국 기자한테 뭐 질문을 받았을 해달라 이랬을 때 아무도 안 손을 안 들고 결국 중국 기자가 손을 들고 이런 것도 네 약간 정책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개인의 문제로 약간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다들 어떤 편이세요? 수업 때 손 들고 질문하는 그런 적극적이신 분이 있나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저희만 해도 누가 손들면 왜 그거를 뭐 약간 이상하게 보잖아요. 맞아요. 수업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이런 맞아. 그냥 외국 뭐 수업 같은 거 보면 잘 알진 못하지만 토론 형식의 수업이 엄청 많고 교수님과의 토론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서 좀 어떤 영향이 제일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약간 우리가 걸어온 그런 뭐 교육 정책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약간 복합적이긴 한데 너무 남의 시선도 의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실패와 뭔가 틀린 거에 대해 두려움. 뭔가 틀렸을 때 그 오는 영향, 자기한테 오는 영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런 게 어디서 생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간 내가 실패에 두려워가지고 어떤 걸 포기했던 적? 저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좀 사실 대학 4년 다니면서 되게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는 싶었는데 계속 듣는 게 경영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또 연관되면 이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도전을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아쉬운 거는 되게 다양한 학부에 이런 걸 들어보고 싶었는데 좀 그런 도전을 하지 못한 거. 근데 사실 또 다시 돌아가라면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학점을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쉽게 가고 싶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한식을 전공했지만 저는 나중에 창업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 업종은 경력이 우선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4년제를 나와서 이미 들어가는 것도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하면 당연히 보통 한 학기 정도 더 다니잖아요. 그러면 더 늦어진다는 생각에 저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경영학과 쪽으로 대학원을 가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죠.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네. 아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창업할 때 정부가 어떠냐? 창업 예. 창업이 들어서. 또 지금 말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이따가 정부 얘기.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제가 늦어지는 것도 두렵고 제 생각에는 저도 나이가 스펙이라는 생각도 있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4년을 꽉 채워서 빠르게 졸업하기보다는 휴학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쉬면서 공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빨리 취직을 해야 된다는 주변의 압박이나 근데 그걸 또 제가 그게 싫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게 입사해서 저는 막내로 다니고 싶었고 저는 진짜 나이가 스펙이라는 것도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휴학을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휴학을 하는 사람들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그 사람들. 제 생각입니다. 그죠. 도전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용기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그 주변의 시선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교육받기를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 남들과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가 요리를 전공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것만 해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사실 요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도 아니고 남들과 다른 직업이고 되게 특이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있어서도 그런 것만 봐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특이한 걸 하지 말아라 반대가 심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뭐 휴학이라든지 사실 지금은 휴학이 그렇게까지 막 좀 특이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학교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휴학을 그렇게 특히 저희 과는 휴학을 경력 위주다 보니까 휴학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휴학을 하면 보통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네, 저희는 경력 위주이기 때문에 취업을 저는 해서. 한식 조리학과지만 저희는 막 양식, 일식, 중식 뭐 저처럼 베이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해서 다른 자기가 뭐 업종 그런 뭐 개인 업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굳이 학벌이 필요가 없는 업종이긴 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휴학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그렇게 아예 놓아버릴까봐. 근데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는 꼭 나와야 된다. 4년제를 꼭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남들의 그런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인식,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그렇게 막 정말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휴학이라는 게 어쨌든 뭐 휴학도 그렇고 뭐 유학이라도 그런 것도 그냥 어쨌든 돌아와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때 당시에 그건 너무 큰 남들과 다른 그냥 그렇게 획일화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막 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이 맞아요. 그 페이스북 개발한 사람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그보. 맞아요. 오 맞아. 오 그분이 맞아? 맞지.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는데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면서 개발을 친구들이랑 하면서 성공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여기 대학교 내에서의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을 만들다가 그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학교를 퇴학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리죠. 그러니까 왜 퇴학을 하냐? 그냥 하버드라는 좋은 그게 안정적인 게 있으니까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졸업을 하고 해라. 근데 얘는 아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딱히 한국에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도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그거를 하겠다고 그만둔다 이런 사례는 진짜 약간 상상도 못할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막 거슬러 가보자면 약간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약간 사회나 부모님한테 정해진 약간 선택지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느낌? 정해진 길을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고 당연히 대학 가서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대학을 왔는데 저는 그 취업하는 게 저희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뭔가 그래도 좀 보폭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수동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선택지가 그냥 딱 뭔가 명백하게 그냥 뭐 기업 취업 아니면은 사기업 취업 아니면 이렇게 공기업 취업 이렇게 뭔가 이분화 이렇게 분화된 느낌이라서 약간 창업이라는 선택지는 뭐 스타트업 같은 그런 선택지는 되게 극소수의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친구 많으신가요? 네, 아주 많아요. 특히 과가 네, 과 특성상 저희도 지금 이분화돼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과 특성상 우리도 약간 로스쿨 아니면 공무원이다. 약간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간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취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좀 취업해? 그렇구나 약간 좀 특이하게 보죠. 특이하게까지는 아닌데 보통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공무원 제 주변은 그래요. 과마다 다르겠지만 제 주변은 좀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약간 이분화돼 있지 않나. 안정적이긴 하죠. 네. 공무원이. 근데 저는 또 이거를 막 흔히들 너무 공무원만 하려고 한다라고 기성세대가 말하는데 이게 뭐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금 취업난이 그러면 일자리를 주던가 아니면 뭐 그죠. 맞아요. 일자리를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이제 매번 그 새 정부를 뽑을 때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진짜 기본적으로 깔고 나오는 그거잖아요. 공약이죠. 그죠? 근데 그걸 수치로 봤을 때 지금 뭐 대기업들에서 뭐 10,000명을 더 뽑겠다, 신입사원을 뽑겠다 했는데 결국 뽑은 걸 보면 3,000명도 안 되고 근데 그 기업들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자면 우리는 많이 뽑았는데 다 뭐 정리해고를 하고 하면서 많이 빠져나간 거다. 우리는 뽑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신세 그런 대기업에서는 그런 곳은 뭐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본사나 이런 곳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충족을 하고 근데 카페 같은 곳은 솔직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뽑았다고 하는 건 사실 그 정부가 처음에 원하고 그 개인들이 원했던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만 공약만 하고 정부도 노력하지 않아놓고 우리 청년들에게 맞아요. 그렇게 공무원만 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만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는 저희 탓으로만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말 나온 게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사실 고등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쉽게 변하기가 수능이라는 그런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약간 주입식 교육이 변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변화해야 되지만 혹시 지금 대학들을 다 최근에 졸업을 하시거나 재학 중인데 다니시면서 좀 좀 이런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있을까요? 약간 좀 지금보다 좀 창의적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대학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느끼신 점 있을까요? 자기 과와 관련돼서라도 괜찮고. 저는 일단 수강 신청부터 약간 잘못했다고 보는 게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싶어서 이거를 저는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들을 수 있는 과목도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혹시 혜민은 수강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좀 짧게 그때 교환학생 갔다 네, 맞아요, 왔는데 맞아요. 수강 정원이 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많이 들으면은 더 큰 강의실 배정되고 이만큼 이렇게 좀 되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수강 그러면 해당되는 경우도. 안 들으면은 폐강되죠. 그럼 더 좋을 것 같은 게 교수님들도 자기 그죠. 발전을 그게 하면서 수업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커리큘럼 자체가 저희는 막 전필 이런 게 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딱 강제적이진 않더라고요. 그 과가.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희는 좀 특수학과다 보니까 되게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좀 지원을 제가 입학하기 직전까지 제가 1사학번인데 1~3학번까지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 한식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는 한식조리학과니까. 근데 한식재단에서 그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의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보자 해서 저희 과는 좀 다양한 시도를 했어서 토론 수업도 많았고 저희는 실습 수업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실습을 할 때 진짜 항상 시험은 개인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뭐 만약에 떡 수업이면 자기가 원하는 뭐 설기떡에 대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내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창의적이기도 하고 되게 좀 저희는 진짜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학과잖아요.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좀 사실 수강 신청이나 전공에 있어서 저희는 되게 강압이 심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뭔가 그런 이면적인 면을 보자면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 전공 필수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니네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이거 가공학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문과, 이과, 조리과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회 쪽 역사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과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가공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하고 왔듯이 문과생들은 이걸 안 했고 조리과 학생들은 이걸 둘 다 안 했고 이제 저희는 조리 수업을 안 들었고 이러니까 저희는 되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지만 그 반면에 그러니까 니네가 다 수업을 다 들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 인원수는 그렇게 열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도 정해져 있고 실습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수강 신청은 경쟁적으로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도전은 하는데 개선되지 않은 방안으로 도전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외국 대학 듣는 느낌. 그 시스템은 좋은데 기반이 좀 안 돼 있어서 과도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뀌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그런 걸 시도하기 위한 그런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게 맞죠. 수업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최근에 제가 본 건데 그 고려대학교에서 성균관대인가 AI 학부를 융합 전공으로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그런 AI 인재를 키우겠다 한 건데 저 같으면은 정말 적극 추천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뭔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대학교 때 배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예 처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딱히 문과생들이 힘들어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맨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면 왜냐면 문과생으로서 저도 AI 관심은 있는데 이게 솔직히 혼자 공부하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뭐 어차피 나보다 잘하는 사람 군대에도 많을 텐데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전공 딱 학부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실습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법대도 약간 그 어문계열도 약간 공통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법대, 어문계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폭이 좁잖아요. 법만 공부하고 어문계열도 그 언어, 문학 이런 쪽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분야를 경험해볼 기회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교양으로 그냥 발 담궜다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약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전공을 선택하는데 대학 들어갈 때 그 선택하는 것도 솔직히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점수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관심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공부인지도 대학교 들어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내 꿈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더 이렇게 탐색하는 시간이 대학교 학부 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약간 뭐 융합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역사 공부하고 오후에는 과학 공부하고 근데 저도 문과 출신이니까 저는 과학에 대해서 사실 과학에 흥미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어디서 과학을 배울 수도 없었고 사실 요리라는 걸 하다 보면 과학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뭐 어떻게 그런 수업이 없었다면 저는 이쪽에 대해서 그쪽 아예 생물학적인 거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고 그걸 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했을 거니까 사실 그런 수업이나 그런 전공 학부가 생긴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진짜 이과 문과를 고등학교 때부터 나누니까 그런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시를 준비를 할 때 또 문과가 택할 수 있는 과도 한정되어 있고 이과가 갈 수 있는 과도 사실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부터가 뭔가 선택지가 나온 상태에서 골라라 이거니까 사실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는 문과가 맞아서 학업적으로 문과가 많아서 문과를 졸업을 했지만 이과에서 하는 그런 과를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융합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좋죠.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은채님 저 혹시 몇 분? 36분이네요. 진짜요? 네. 그럼 이제 24분 남은 건가요? 네. 저희가 앞에 안 한 게 뭐가 있죠? 혹시 아까 창업 생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학교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창업 지원 지원 그런데 센터? 맞아요. 주변에 창업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요? 응. 오, 있지. 전 없어서. 개발 쪽. 있나요? 동대면은 그런 쪽? 근데 생각보다 나라에서 찾아오면 그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하는 오빠 말을 들어보면 요즘에는 또 기업들도 그런 인재상을 좋아한다고. 창업을 많이 실패를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개발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는 30살 이상까지 했다가 거기서 실패하면 그때 접을 생각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기업에서도 요즘에 이런 인재상을 좋아하니까 도전하는 인재상을 좋아해서 자기는 창업을 실패해도 두려울 게 없다. 이런 도전 한번 하는 것 젊을 때 하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멋있네요.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1인으로 하나요? 아니요. 6명에서 팀을 이루는데 정말 지원 엄청 많이 받아서 실리콘밸리도 갔다 오고 엄청 상도 뭐 하세요? 어떤 쪽?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아니고요. 예능만 끝까지. 제빙기요? 제빙기요. 네, 제빙기? 네, 제빙기. 제빙기인데 이 커피 경연 오빠. 근데 커피 예뱅. 커피가 있다가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커피 얼음을 얼음이 커피 뭐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녹이면 커피인 거? 그러니까 커피가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넣으면 제빙돼서 나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게 얼음으로 나오는 거. 얼리는. 네. 그래서 제빙기는 이거잖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오케이. 얼음은 뭐라 그러죠? 그럼? 얼음 몰라요. 네. 냉동. 아이스 메이커. 영어 냉동.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다 그런 쪽에 관심이 그러니까 학교에 창업 지원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처음에는 그거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잘 돼가지고 계속 학교에서 지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그 컴공인가요? 컴공도 있고 그 메카트로닉스도 필요해서 메카도 있고 기계공학과도 있고 디자인도 많은 과가 연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튼튼하네요. 정말 창의 융합 인재들이네요. 아 멋있어요. 그것도 멋있다. 그것도 큰 도전이죠. 왜냐면 뭔가 그 소득이 우리- 없는 맞아 소득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다라는 그 강박에서 용기를 내서 시간을 빼서 한번 도전을 해본다. 왜냐면 뚜렷이 뭔가 보이는 결과가 없잖아. 안정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뛰어든다는 게 진짜 그거 자체로 이게 멋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진짜. 그래서 기업에서도 저는 진짜 좋게 볼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이 분사 담당자라면 전혀 나쁘게 볼게. 그동안 논 게 아니니까 30살 동안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도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또 두렵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기업에서 나이를 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나이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솔직히 저는 왜냐면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 그래도 그게 또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그게 그죠. 진짜 리스크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인사과에 두 분 다 아, 인사과세요? 썼는데 과거에 근데 그때 여쭤봤었거든요. 그럼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나이 제한이 없냐? 사실 기업에서는 이미지상 나이 제한이 있다고 공고를 올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근데 사실상 여자는 27 이상이거나 뭐 남자는 30살 그때 이상이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근데 진짜 확실하게 이분처럼 그렇게 확실한 이유가 있고 자기가 뭘 했다는 그런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그 공부를 늦게 깨닫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늦게 깨달았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동안의 시간을 다 무의미하다고만 생각하는 기업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못하지 않나.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기업이.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아기를 낳고 나서도 다른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과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저희 나라는 아직 그렇죠. 너무 심하지 않나? 네, 저도 TV에서 봤는데 무슨 TV 연예인 엄마가 외국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스타의 어머니셨는데 그 애기 낳고 나서 스튜어디스가 됐더라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말로만 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경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도 들었던 게 뭐지? 한국은 그 딱 기업 들어가면은 사실상 여기서 뼈를 면접 때 물어보는 아, 진짜요? 오래 다니고 네. 싶어, 오래 다닐 사람은 결혼 계획이나 이런 거 다. 근데 사실상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오히려 3년 이상 다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스카우트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더 뭔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모이니까 오늘 아주 아니 왜냐면 저희 그런 이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업종은 사실 진짜 3년 이상 있으면 멍청하다. 여기에 평생 있는 거 한 직종에만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직종이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진짜 창의성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다른 이직 경험도 많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1년 다니고 그만두고 1년 다니고 그만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 2년 이상 다니고 2년 3년 이상 다니고
좀 이직을 많이 하면서 견문을 넓힌 사람을 훨씬 좋아하지 그렇게 한 직종에 한 업장? 한 그런 곳에만 오래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 사람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이직을 할 기회도 없었고 이직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업만, 물론 좀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기업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진짜 본인이 이직을 하고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면 자기가 자기 발전을 더해서 쉽진 않겠지만 경력직도 뽑는 추세 아닌가요? 네, 저희는 맞죠. 그래서 경력직으로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그 입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만약에 더 좋은 직장이나 자기가 더 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가고 싶다,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도 좀 노력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개인은 굳이 내가 여기 있으면 임원되고 그럴 텐데. 사실 그것도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이 없는 일이 아닌가요? 근데 좀 진짜 사실 그 기성세대들이 저희에게 하는 도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본인들도 사실 본인들도 그렇게 임원까지 가기 위해서 그 한 직장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버틴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솔직히 이직을 하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이래서 가지 사실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이렇게 한 단계 진급을 해서 가고 이게 쉽진 않죠, 사실. 근데 그만큼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직을 하면서 자기가 뭐 진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사실 입사하면서부터 그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이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러니까 기업만 잘못하고 나는 의견입니다. 맞아요. 그 사실 저희 업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되게 맞아요. 특수한 업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업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경력직도 요즘에 많이 뽑고 이런데도 그렇게 이직이 뭐 흔한 문화가 아닌 거 보면은 개인이 문제예요. 저는 아까 그 지수 씨가 말씀해주신 것 중에 찾아보면 정부 지원이 많다.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정부는 이미 잘 찾아보면은 네 많아요. 그리고 뭐 정부 예산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R&D 같은데 투자도 하고 그런 창업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더 이게 안 되는 걸 보면은 사실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런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뭔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정부의 역할이 뭘까요? 지금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정부가 관여는 정말 최소화하고 대학과 이렇게 대학의 고급 인재를 이렇게 배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뭐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려는 시도는 했지만 뭐 지금 딱 뭐 실리콘밸리라고 떠올릴 만큼 그런 게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좀 이렇게 사실 미국이랑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뭐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좀 그냥 소극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규제에 대해서? 아니면 네. 규제에 대해서요? 규제도 있고. 그죠. 정부 지원에 대해서? 그럼 지원을 해서 좀 다른 걸 불러놔서 지원을 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는 것도 개인의 노력을 좀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왜냐면 국가의 지원이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하려는 노력에 한 번만 해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조금 정부의 뭔가 그런 지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한 3년? 2, 3년 내에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카페가 있고 저희 학교 지하에 있거든요. 창업 카페가 있고 또 학교 내에서도 무슨 그 창업
창업 대회 경진대회라던가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과도 더 밀어주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창업 많이 하는구나. 요즘 얘도 창업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입장에서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 그거 하면 그냥 다 말아먹고 나 돈 다 없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요즘은 다 하고 참여하고 실제로 뭘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제가 눈으로 옆에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좀 있는 거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어찌됐든 악용되는 사례도 없진 않아서.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신가 봐요. 아니 뭐 우려하는 측면 하는 그 측에서 말하는 거는 지원이 있으면 어쨌든 개입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기준들이 생긴다. 정부가 원하는 지원에는 반드시 그런 게 따른다. 그래서 뭔가 그 정도 선을 지켜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약간 그런 걸 인식을 바꾸는 거, 인식을 바꾸는 거.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지원이 그랬으면 있었으면 좋겠어. 창업을 지원하면 뭔가 기준이 생기고. 그 창업도 어떤 창업을 해라라는 기준이 생긴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일단 그래서 뭐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정부가 개입하면 망한다. 아.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혁신은 갑자기 없어진다. 몇 번인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왜냐면 공무원들이 이런 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배우는 학생인데요. 교수님의 학술을 받는. 아니에요. 이거 제 아니에요? 얘기는 제 얘기는 네, 할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 되게 안정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또 엄청난 관료 조직 문화잖아요. 엄청난 그 수직적 문화에서 딱 하는 일만 딱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런 그런 지원하는 거에 기준을 만들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또 그 관료적인 그 문화가 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신산업에는 그냥 정부가 아예 손을 떼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혹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아까 창업 생각하고 정부가 도와줄 게 뭐 그죠? 자금이 제일 크죠. 그죠? 자금이 사실 제일 크긴 하죠. 근데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그럼요. 왜냐면 저희 과는 한 졸업생의 30%는 창업을 하거든요.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래서 주위에 굉장히 창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2학년 때 저희 과를 다니던 오빠가 창업을 했는데 진짜 나라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100%? 100%. 그럼 저 궁금한 게 그거는 뭐 그런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소득분위 같은 걸 보나요? 조건이 엄청 세세하고 엄청 진짜 막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팀을 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정말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100%긴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00% 지원을 해주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 제도였어요. 그때는 진짜 한 4, 5년 전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창업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걸 상환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빌리는 그쵸. 그렇게 빌리는 건데 이자가 거의 진짜 없는 수준인데 근데 그걸 그래도 이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출금이 굉장히 어쨌든 대출이죠.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자도 사실 이자율이 적지만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이자도 자체도. 그래서 그 오빠는 정말 다행히 진짜 승승장구해서 뭐 가게도 세우고 그렇게 뭐 간장게장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뭐 업체 그냥 홈플러스 이런 데다가 납품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되게 잘 된 케이스여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런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걸 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게 정부가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조건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된 분들은 그거 갖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창업 그런 거 평가가 아니라 돈을 갚아야 돼요. 상환을 해야 아, 되는데 상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 장사가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아니, 물론 좀 많이 개선됐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큰 문제. 그런 조건도 네. 되게 까다롭다. 네, 까다롭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조금 괜찮아. 그때보다는 괜찮아져. 그리고 그분은 정말 특이하게 100%로 지원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더 좀 심했죠, 규제가. 근데 사실 요즘 제가 알기로는 요즘 창업 100%는 100% 지원이 없는 걸로 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사실 굉장히 조건도 많고 이래서 힘들긴 하지만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상환이 안 되면 사실 개인도 파산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 안 하겠습니다. 실패로 말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진짜. 소중한 의견. 미담을 안경을 기다가 됐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여태까지 창업 그거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뭐지 창업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좀 그런 특히나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그 파산 지원 제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창업하고 실패해가지고 일어서기 위한 그런 거를. 그럼 창업할 때도 자금도 지원해주고 실패해도 실패 자금도 지원해주고. 아 죄송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 아, 억울합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100%를 안 하고 좀 그걸 줄이고. 줄이고 뭐 근데 물론 100% 지원 안 해줘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거를 이 정도면 만족하고 난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실업자인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요즘에 국가에서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너무 금액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돈이 정말 그 친구들한테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충분히 아, 근데 삶을 맞아요, 살아갈 수 맞아요. 있는 그냥 용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자기가 실업자라는 이유만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취업할 이유가 없다. 난 이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 돈으로 그것도 열심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진짜. 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그 요즘에 노년층한테도 일자리 제공해준다고 60, 70대인가 5, 60대한테 일자리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노년층들을 써서 일을 시켜야 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해요. 그게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노년층 몇 분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라 했는데 만약에 아기들을 보는 그 노인분들이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를 아기들한테 하게 되면 그 책임이나 이런 건 고용주들이 다 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쉬세요 어르신들 이러고 용돈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악용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비슷한 사례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도 장애우 음. 분들 장애우요? 네 장애우. 아, 그건 옛날부터 장애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기업 전형이 있더라고요. 아예. 저희는 근데 사실 저희는 근데 그게 어떻게해서 거짓말하셨나봐요. 사실을 이제 말하시는 아, 예, 거예요. 예, 예.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사실이다. 그게 특별전형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아니라 청소를 해주시는 걸로 뽑는 거예요. 네 분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저는 잘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그들을 뽑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뽑는 수단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분들이 왜냐면 그분들이 계셔서 일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일을 그 회사가 원하는 만큼을 못하게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또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키핑을 하시는 분들이
그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직원 락커랑 뭐 직원 식당 이쪽을 청소를 관리를 하시는 건데 장애우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하우스키핑 분들의 일이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 장애우분들은 정말 제가 출근해서 락커에 들어가면 항상 앉아서 뭐 핸드폰을 하시거나 뭐 간식 드시거나 그냥 진짜 뭘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많은데 그거는 좀 기업적인 이미지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뽑는 거잖아요. 이미지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뽑는 건데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죠. 저희의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월급을 드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네. 정부가 항상 개입할 때는 항상 그 뭔가 반대급수로 세금이라든지 그래서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의무가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규제 하나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 필요한데 그것을 아직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런 고용에서도 나타나고 부동산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필요로 하고 근데 그걸 충족을 못하고 그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공통적으로 그 정부 개인 기업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그런 뭔가 실패를 용인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약간 그렇게 분위기 먼저 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긴 해요. 세 면에서도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느 한 주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주체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기업도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노력을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변화하면 정부가 교육적인 측면 좀 약간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결론이 났네요. 그리고 개인도 개인 탓할 수는 없지만 개인도 누구 하나를 탓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세 주체가 잘 균형을 이뤄가서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다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이 좀 많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몇 분인가요? 아자 화이팅. 진짜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